자, 강의 한번 들어가시죠. 먼저 교재는 이걸로 진행합니다. 이걸로 진행을 하는데 혹시 이거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표시만 좀 표시만. 확실히 이게 더 많죠. 답안지 핸드북이 더 많은데 막판엔 이걸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 강의 끝나면은 나중에는 이걸로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강의에서는 이걸로 냈는데 이 책이 답안지 핸드북이 더 많다 보니까 이걸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원 측에서 강력하게 태클을 거더라고요. 기본대로 가자. 이게 요새 이제 이렇게 큰 책이니까 큰 책으로 가고 작은 책은 이제 저걸로 해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본 교재에는 기출 문제 해설이 없는데, 답안지 핸드북에는 이제 기출 문제 해설이 있습니다. 1회부터 12회까지.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매일 갖고 오셔야 돼요. 이거는, 제 거 형법 압축. 선동 선생님이 이제 뭐 하나씩 우리 학생들한테 드리자. 그래갖고 뭐 하나 줬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형법 압축책 요약이 잘 돼 있으니까는 하나씩 주자 그랬는데, 그거 우리가 사서 줘야 됩니다. 근데 그만한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강의 교재로 주자 해갖고는 압축을 갖다가 강의 교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압축에는 기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번에 기출 표시를 다 달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 본 사람들은 참 되게 좋아합니다. 강의도 했었고 그 총각론에 뼈대를 갖다가 우리가 다 잡을 수 있어요. 14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뼈대를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사례 답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근데 아마 사례 답안지는 가장 아마 젊은 사람들 말때 국률이라고 그러나 모범이 될 겁니다. 모범 케이스가 돼서 사례를 이제 우리 8회 동안에 이대로만 쓰시면은 형법에 쓰면은 그 원리는 기본 원리 다 똑같으니까 민사법이건 공법이건 헌법은 좀 다르죠. 헌법은 좀 워낙 철학적인 것들이 이제 많으니까 다르긴 하지만은 그대로만 이제 쓰시면 되니까는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다 사례건 객관식이건 바로 키워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주 선생님 보니까 키노트 얘기를 하던데 키워드가 정확하게 답안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외워두고 있으면 그것이 객관식에서 우리가 이제 마킹할 수 있는 OX를 갖다 뽑을 수 있는 가장 기본 손해가 되니까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형법에 중요 쟁점은 다 들어와 있으니까는 비율을 사례 한 70, 그 다음에 이건 사례 객관식 다 됩니다. 그래도 또 객관식들도 저도 이제 개별적 상담했지만은 선동 선생님이 1차 상담을 했죠. 역시 또 객관식이 아무래도 눈길이 안 갈 수는 없다. 저는 사례 강조합니다. 저는 객관식보다도 사례 객관식 한 90몇 개면 된다. 실제로 작년에도 그랬고. 여러분 이제 상담하면서 상담 안 받은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한 반 정도 상담하면서 이번에 학생들 이제 문자 보내준 거 사실 문자 보내준 학생 중에 전화번호 교환한 수 둘밖에 없었어요. 둘밖에 없었는데 나머지는 이제 우리 박 대리한테 물어보고는 진짜 고맙다고. 근데 기본 형법 1문, 2문 그다음에 기록형 180점 맞으면은 180점 흔히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례 객관식 20개 더 맞는 거다.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이제 90개 이상은 맞으셔야죠. 근데 보통 보면 이제 100개 이상은 다 맞습니다. 이번에 95개 맞은 학생도 합격을 했지만은 100개 정도 맞으면은 형사기 180점 이상 나오면은 얼마든지 합격한다. 그러니까 컷 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컷도 한 50점 이상 다 넘더라고요. 3점 넘은 친구도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건 한 30% 비율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강의 교재 유전착은 또 객관식이라든 사례, 워낙 이번에도 사례로 출제가 됐지만은 유전착은 워낙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유전착 객관식 자료 기출 문제 그건 또 사례 보면서 객관식도 좀 한번 해결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저는 사례 답안지 작성입니다. 이제 그때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 12회 문제도 한번 이제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다 있을 테니까는 이번에 12회 문제도 오늘 또 비슷한 게 나오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사례 답안지를 이제 어떻게 작성하느냐. 근데 그 뭐라 그럴까? 그 우직하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우리 교재에다가 열심히 뭐를 친다 그래서 사례 답안지를 잘 쓰지 않습니다. 사례 답안지 쓰는 법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좀 너무 잘못 배운 것들.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뭐 저는 이제 제 출신이 그래도 명색이 독일 박사고 교수가 되려고 그러다가 이제 못 됐고 저 빼놓고는 뭐 다 가 있고 지금 뭐 현직 2대 지금 로스쿨 원장님 독일에서 같이 했어요. 그리고 한인교회 같이 다니고 저도 뭐 교회 집사지만은 이제 한인교회 같이 다니면서 이제 독실하게 했기 때문에 서강대 같으면은 제 교회 1년 후배가 이미 몇 년 전에 원장을 끝냈고 서강대 이제 상법 교수죠. 몇 년 전에 원장을 끝냈고 만나면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인서울에서도 인서울 그 대학 그 로스쿨들 그 중에서 상위권에서 그 학교에서 답안지 그 교수님들께서 쓰는 방법과 그다음에 좀 죄송하지만 지방 그 로스쿨하고 너무 달라요.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도 지방 로스쿨에서 학설 같은 거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조문서랑 법무부 본시험 채점 저도 예를 40대 채점 출제위원 2번 들어가 봤습니다. 좀 뭐 법무장관 위촉장 있기 때문에 인증하라 그러면은 뭐 별것도 아니지만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안 들어가겠습니까? 옛날 40대 법무부도 뭐 들어가서 해봤지만은 진짜 어떤 조문 쓰거나 기본적인 예컨대 절도죄란 무엇인가? 뭐 횡령죄 나오면 횡령죄란 그런 거 본시험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만 딱딱 쓰고 넘으면 되는데 보통 이제 가르쳐 주는 것들이 특히 이쪽 라인들, 왼쪽 라인들 심하더라고요. 뭐 전북대, 원광대, 뭐 전남대 같은데 그 다음에 저쪽도 이제 좀 심한데 학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안 써도 되는 것들 예컨대 우리 오늘도 나오지만은 뭐 쇠파이프로 그 머리를 강타해서 가비의 이를 죽였다. 그러면은 이미 뭐가 됩니까? 이거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쇠파이프는 과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인가를 많이 씁니다. 팔려 있거든요. 뭐 그 교과서에다 엄청나게 돼 있으니까 쫙 쓰거든요. 쇠파이프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인 사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식칼로 우리 팔에 때 나왔죠. 목을 찔렀다는 겁니다. 식칼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인 거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과연 쇠파이프나 이 식칼은 위험한 물건인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쇠파이프로 사람의 이제 가슴을 찔렀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특수상해 고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쓰고 한 줄이면 넘어가면 됩니다. 과연 쇠파이프나 식칼은 위험한 물건인가? 이런 데서 쓸데없이 그 시간이 낭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팔에도 나왔지만 식칼로 목을 찌르면은 이거는 실제 중요 부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나옵니다. 신체 중요 부위이기 때문에 식칼로 사람이 목을 찔렀다는 것은 즉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겠죠. 판례에 의하면 강목으로 사람의 머리를 그냥 때렸습니다. 강타도 아닙니다. 때렸는데 죽었죠. 대법원은 바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살인죄 기술 인정합니다. 그럼 과연 강목은 살인 도구인가? 아니 이걸로 사람 솔직한 얘기로 볼펜 요걸로 사람 눈 찍으면은 실명합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이 되겠죠. 바로 이런 식 키워드에서 바로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장황하게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점점 말씀드리겠지만은 형법과 형소법의 바로 그 첫 번째는 양의 그 안배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첨삭반은 바로 들어가. 우리도 시험 2번 봅니다. 여러분 학원에서 반, 그다음에 제가 반 해서 채점하고 그다음에 올렸죠. 이제 우리 그 첨삭반까지 형법 종강된 다음에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하루만 쉬고 다음 날부터 신청자에서 첨삭을 합니다. 작년에도 보니까는 그 신청하라 그랬는데 한 반 정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그 첨삭 받은 학생 중에서 한 명만 이번에 또 왔어요. 첨삭반 가 있는데 첨삭 받은 학생들이 이번에 다 붙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번에 300 몇 점 올린 그 친구. 그 친구도 전북대 로스쿨인데 그 친구 이번에 뭐 350 몇 점에서 뭐 난리가 났더만요. 그 친구도 이제 그때 광희반이었지만 첨삭 받고 첨삭이라 이런 것이다. 그래가지고 삼순한테 첨삭 한 번 더 받고 그때 유료죠. 그렇게 해갖고는 뭐 이번에 300 몇 점 올랐다고 그렇게 됐었는데 우리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공짜로 해주는데 강의반은 돈이 얼마인데 저게 공짜로 해주는데 안 하는 나라 있으니 그거 다 하세요. 제가 몇 주에 걸쳐서라도
여러분들 이번 그 두 문제는 다 첨삭을 해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그 이제 계속 앞으로 막 아주 심할 정도로 제가 여러분 짜증이 날 정도로 답안지 쓰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래도 안 써요. 그래도 안 쓰고 중요한 건 이제 그때그때 오늘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형법과 형서법의 양의 조절, 두 번째는 시간의 조절, 이게 더 중요합니다. 상담해 보면은 거의 70% 이상은 형서법 이번에 전 모르지만 평이하게 나왔다 그러대요. 여러분도 아실 거 아니에요. 전 뭐 형서법 학부 때도 그 민소법 빵꾸 나는 바람에 그거 저기 전공 필수이기 때문에 그거 안 들으면 졸업 못 하니까 민소법 듣는 바람에 형서법을 못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학원에서도 뭐 저기 박사 논문에 대한 형서법이 저기 수사거든요. 저는 이제 수사 쪽으로 썼고 그래갖고 뭐 저 형서법 해본 적도 없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뭐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번에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평이하게 나왔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냐? 시간이 없어서 심지어 한 글자도 못 썼다는 그 학생들 즐비합니다. 솔직히 여기도 상담한 친구들이 있었고 왜? 형법에서 시간을 너무나 소비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 뭐 실전 답안 나고 그러지만 언제나 제 거 지금 이렇게 다 돼 있죠. 답안지 핸드북은 반드시 2페이지 15줄입니다. 형법은 2페이지 15까지만 쓰게 하고 나머지는 형서법 써라. 그렇게 돼 있,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뭐 어떤 경우에는 그 선생님들도 형서법 답안지를 4페이지 꽉 채워서 실전 답안을 줍니다. 그럼 형서법이 4페이지면은 형법은 어디다 써? 형법이 지금 60점, 55점 내지 뭐 60점인데. 그러니까 강사가 알아서 형서법을 이걸 갖다가 상당히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서법 실전 답안은 한 페이지 10줄 정도 나가야 됩니다. 거의 줄처리 식으로 해갖거든. 핵심만 써갖고 해갖고 학생들도 당연히 그것만 보고 이제 시험 나가서 쓰면 되거든요. 저는 뭐 실전 답안 이번에 나갑니다. 오늘 벌써 뭐 가방에 있지만은 벌써 그렇게 해놨습니다. 실전 답안 딱 그렇게 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잡소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로 들어가겠지만은 지금 제 거 여러분 답안지 핸드북에는 그 내용 몇 개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양을 줄일 수 있고 시간을 줄여서 형서법에 그 시간을 넘겨줘서 형서법을 다 쓰고. 근데 이제 문제는 70% 이상은 형서법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내용은 쉬운데 왜? 시간이 없고 양이 부족하니까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형서법에 지금보다도 10분만 더 형서법을 주로 시간을 넘겨줘도 어떻습니까? 거기서 형서법에서 원점수에서만 한 10점, 15점 올린다. 아시죠? 변환돼 갖고도 표준점수 가버립니다. 10점, 15점이 20점, 30점이 될 수 있어요. 올해 같을 때 특히. 올해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형법 문제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낙지점입니다. 형법 쟁점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쟁점들이 이번에 출제가 됐고 오늘 이제 하나 보시게 되는데 출제가 됐고 도저히 풀 수 없는 쟁점들 그런 거 버리고 가시면 되거든요. 오히려 형서법에서 원점수가 좋으면 표준점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15점이 30점도 될 수 있다. 이런 기본 원리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다 망각을 하고는 형법에 모든 걸 못 봐. 형서법은 통맹되고 형서법 통맹돼서 형법 시간이면 형서법 시간 아닌데 맨날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들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게 나가면은 이것만 해놔도 여기서 그냥 앉은 자리에 30점, 40점 득점합니다. 그냥 올릴 수 있거든요. 객관식이 몇 개입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한번 철저하게 한번, 보시도록 하죠. 그럼 진도 나가시면서, 그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그러면 1번. 자, 1번. 부작위범과 인과관계. 요건 뭐 진도별입니다. 쭉. 자, 인과관계 객관적 기속. 자, 1번. 도박에 빠져 억대의 빚을 지게 된 을은 대법체 채무 변제 요구에 시달리다가 자신이 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인 A의 재물을 강탈해서 빚을 갚기로 작정했다. 만약에 문제에서 강탈한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구성 요건은 강도를 갖다가 당연히 이제 지향을 한 것이 되겠죠. 저는 이제 꼭 뭐를 드리냐면은 예시답안에다가 쟁점 추출 포인트 제 거 벌써 이제 5반은 이제 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 추출 포인트는 문제 안에 우리 모든 그 답들이 있습니다. 쟁점들이. 그걸 이제 뽑아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예컨대 A의 재물을 탈취했다. 그러면 경우의 선택입니다. 탈취란 얘기는 강도일 수도 있고 절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 협박을 가했다. 그럼 이제 그때 강도로 가죠. 근데 이렇게 강탈돼 있으면 이미 뭐가 됩니까? 출제 교수님이 정보를 주신 거죠. 이거는 지금 강도의 문제다.
만약에 여기서 누가 다치거나 죽으면은 강도상해다 강도살인 고의가 있으면은 근데 만약에 그 고의는 없었다 그러면은 강도치상이다 강도치사라고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쟁점을 뽑으시면 됩니다. 자, 빚을 갚기로 작정했다. 을은 야간이면은 A의 집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 334조이랑 야간 주거침입 이거 당연히 이제 특수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쟁점을 뽑아내시면 됩니다. 마침 A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워 A만이 안방에서 홀로 잠을 자고 있었다. 을은 A가 자던 방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물색하던 중 갑자기 자고 있던 A가 일어나려고 하자 당황해서 베개로 A의 머리 부분을 누르고 소지한 칼로 복부와 가슴을 찔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변시 8회 때 과도로 지금 을이 A의 목을 찔렀습니다. 자, 이 칼로 사람의 가슴과 기본적으로 복부와 가슴을 찔렀다는 얘기는 다리를 찔러도 살인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다리를 찔렀는데 대동맥을 치는 바람에 과다출혈 사망했다.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이 정도 출혈이라면 얘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살인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다리만 찔렀는데도 하물며 복부와 가슴이라는 얘기도 그거 끝났죠. 그 얘기는 이미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이것은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강도살인죄, 특수 강도살인죄 성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A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축 늘어지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을은 A의 돈과 귀중품 등을 챙긴 후 그대로 A의 집을 빠져나왔다. 이렇게 되면 특수강도 기수입니다. 근데 설사 당황해갖고는 그냥 맨몸으로 빠져나갔다. 돈 등을 챙기지 못했다. 특수강도 미수죠. 상관없어요. 이미 이제 결과가 발생하면은 이럴 때는 특수강도 살인은 기수가 돼버립니다. 결과적 가중범만 기본범죄가 미수일 때도 중한 결과 발생하면 기수다. 결과적 가중범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결합범, 강도 강간죄 같은 경우, 강도 강간죄도 강도가 미수라도 강간이 기수이면 강도 강간 기수. 강도가 미수인데 강간이 미수이면 강도 강간 미수. 그 상태에서 상해가 발생하면은 강도 강간 미수, 강도치상의 상산적 형학. 작년에 그 객관식 판례가 출제가 됐었죠. 그렇게 해서 그 앞부분이 미수인 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기수 미수라도 뒷부분만 기수면 기수가 될 수 있다는 것. 한편 A와 한 집에 사는 A의 친동생 정이 늦은 밤 귀가해서 A가 침대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즉시 병원에 이송하지 않으면 A가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요즘 재산 다툼으로 A와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 있던 정은 A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A를 구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집에서 나와버렸다. 요거는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가 보증지위에 있는가? 있죠. 친동생, 동거 친정이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뭐가 돼? 죽었으면 좋겠다. 요거는 이제 문제 안에서 이미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와버렸다. 적이 즉시 구조 조치를 취했더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던 A는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 자,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언제 출제가 돼요? 6회 1문에서 보면은 그 왜 술집에서 이제 술을 먹다가 그 저체형적 갑이 쓰러졌지 않습니까? 술집 사장 정이 두 개였었죠. 그냥 방치하고 난방 장치를 끄고 가버렸는데 결국 저체형적 갑이 죽었죠. 그때 문제는 만약 정이 갑이 죽을 수도 있으리라는 걸 알았던 경우와 몰랐던 경우로 나누어서 적의 죄책을 논해보죠. 똑같습니다. 알았다는 얘기도 죽으라고 끌고 나간 거죠. 따라서 이건 부작위 살인, 유괴죄죠. 똑같습니다. 몰랐다면은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6회 때 1문에서 그렇게 출제가 됐었죠. 지금 구조가 이건 똑같습니다. 자, 2번. B는 전에 다니던 공장 사무실에 금고에서 돈을 훔칠 생각으로 D에게 함께 범행을 하자고 제의했고 D는 이를 승낙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게 자주 나오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제의를 했고 승낙을 했다. 보통 제의라는 얘기는 뭐죠? 교사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승낙. 그러면은 승낙한 놈은 정범이고 제의한 놈은 이제 교사가 되겠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문제에서 쟁점을 정확하게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게 단순히 정범과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 정범으로 가는 경우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 5대5 정도. 그럼 어떻게? 근데 여기서 지금이 특수절도거든요. 특수절도인데 그냥 절도와 절도교사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쟁점 이탈이 돼갖고 점수 엄청나게 깎입니다. 그럼 어떻게 제의하고 승낙을 했는데 공모관계를 끌어내는가? 전체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놈들이 했는데, 예컨대 함께 범행으로 둘이 공동으로 나갔다. 아, 이게 1회 때 지금 갑이 A의 돈을 훔쳤죠. 경찰한테 들켜갖고도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보니까는 교도소 깜빵 동기가 지나가니까는 이렇게 함께 지금 추격해온 정복 경찰관을 둘을 패기로, 사기를 패기로 제의됐고 승낙을 해서 함께 깨진 소주병 얼굴을 거버려 갖고는 전3주에 그 안면부 열상을 입혔죠. 그때도 똑같이 1회 때도 제의 승낙. 근데 뭐가 됩니까? 이거는 틀리면 공모관계거든. 두 놈 다 거버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뽑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제의 승낙을 했는데 한 놈은 그대로 있고 한 놈은 실행으로 나가더라. 그때 이제 정보원과 교사. 근데 문제는 그럴 때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갑이 여기서는 B지만은 엄청나게 모든 계획을 모든 그 범행 계획을 짜갖고는 뒤에서 일일이 조정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주모자. 그랬던 공모관계가 인정돼서 공모공동정보. 이런 식으로 사례에서 분석을 해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쟁점 추출 포인트가 달아났거든요. 그런 거 잘 한번 보시면서요. 제가 드린 쟁점 포인트가 이렇게 이제 말로 하는 거를 이렇게 쭉 답안지에다 달아놨습니다. 답안지에 달아놨으니까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범행 당일 밤 B와 D는 계획대로 두 놈 다 공장의 담을 넘어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건 이제 함께 공동으로 나갔으니까는 제의와 승낙은 공모관계, 즉 공동정보. 합동보험도 공동정보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당일이 공모관계 있어야 됩니다. 합동 특수 절대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공장 안에 인기척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명갑은 여기서 중요한 건 경비원. 경비원은 뭐죠? 지금 이거 부작위범이니까는 이런 도둑을 방지할 계약상의 주된 급부무가 있겠죠. 주된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바로 보증인 지위. 공장 안을 돌아보다가 사무실 창문 너머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B가 D와 함께 근무해서 돈을 훔친 것을 보았다. 갑은 나중에 D로부터 돈을 갈취할 생각으로 이를 못 본 척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죠. 자기의 뭐가 됩니까? 본 업무를 유기 방치했다. 경비실로 돌아왔다. 바로 부작위의 방조가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근데 부작위의 방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사례로 안 나왔어요. 근데 2019년, 2020년 꼭 그 신모 때 2번 사례로 나왔는데 객관식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아직 사례로 안 나왔는데 요새 그 변호사 시험 문제를 보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쟁점을 발굴해내는데 올해는 좀 엉뚱한 걸 발굴해냈습니다. 옛날 40대 올드 쟁점들 갖다가 그냥 대폭 꽂아 넣었는데 이런 것들 법정을 모의시험에서 사례로 출제가 됐고 아직까지 본치 한 번도 안 나갔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발굴해내서 좀 올리면 좋은데 부작위에 의한 방조 진짜 중요합니다. 객관식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아직 사례로 안 나왔다. 정확히 한번 보시죠. 자, 3번. 덤프 트럭을 모으는 병은 어느 날 자신의 트럭을 도로의 중앙선 위를 왼쪽 바퀴가 걸친 상태로 운행하던 중 그 50m 앞쪽 반대 방향에서 취한 상태에서 C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병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달려오다가 급히 자기 차선으로 들어가면서 병이 운전하던 트럭과 교행할 무렵 서로 이제 지나치는 거죠. 스치고 균형 잃고 다시 벽의 차선으로 들어오다가 벽이 운전하던 트럭의 왼쪽 바퀴를 들이받고 충겨져 나가 C는 이제 즉사하고 말았다라는 것들. 바로 합법적 대책 이론 변시 10회 때 출제가 되는데 이 판례가 실제 우리 그 판례고 합법적 대책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는데 우리 10회 때 재작년에 술 취해갖고 자전거 타고 가는데 이제 트럭에 운행을 하다가 독일의 아주 슈투트가르트 워낙 유명한 판례입니다. 형법교과서에 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판례를 갖다가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국산 판례 좋은 게 많은데 법리 100%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풀어보시죠. 재작년에 역시 또 10회 때 사례로 요 합법적 대책이론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5페이지 자, 이거는 이제 큰 책이고요. 작은 책은 이제 알아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사례에서 이제 을과 정의 형사 책임인데, 요 사례 1번과 사례 2번이 닮으듯 하면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닮았고 어느 부분이 다른가를 정확하게 좀 잡아내셔야 됩니다. 먼저 의뢰 죄책, 자, 특수 강도가 되겠습니다.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담을 넘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331조 1항. 그래서 야간 주거 침입 특수 강도. 그 다음에 334조 제2항
흉기, 휴대, 특수강도 둘 다 이거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334조 이것만 쓰시면 됩니다. 334조 일단은 특수강도죄에 해당이 된다는 것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죄수관계인데 이건 이미 어떻게 됩니까? 334조 1항에 야간 주거침입 특수강도죄가 이미 성립됐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는 법적용합에 의해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어떤 법리하고 똑같죠? 330조. 자, 야간 주거침입 절도가 성립하면은 이때 주거침입죄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죠. 똑같은 법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사례로 출제된 적은 없는데 만약에 주간에 334조 2항에 그러니까 흉기, 휴대 또는 합동 특수 절도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주거침입죄 죄수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판례 없습니다. 학설 무지하게 많습니다. 절대 출제 안 됩니다. 학설만 많고 판례 없는 것들은 출제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설은 이때도 뭐 전체적으로 봐갖고는 똑같이 뭐 주거침입 성립하지 말자. 무슨 소리냐, 이거 주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당연히 주거침입죄 성립해야 된다.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제를 안 합니다. 그러나 야간은 이미 법조문에 주거침입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별도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 줄로 짤막하게 그것만 논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강도살인죄의 성분인데, 자, 먼저 강도살인죄 특수강도죠. 특수강도인데 여기도 나왔지만은, 자, 본류체 이것만 보시죠. 지금 답안지들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흉기인 칼로. 이때 과연 칼은 흉기인가? 그래갖고도 우리 판례, 그렇다면 그 뭐가 됩니까? 그 사용 용법에 따라서 본래 살상력으로 만든 것들. 그런데 일본도 같은 건 살상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흉기입니다. 그러다 본래 살상력으로 만들지 않았더라도 그 사용 행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흉기가 될 수 있다. 그거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칼이면 뭐 당연히 이거 흉기죠. 그럼 이미 흉기라고 못 박아버리는 것들이죠. 흉기인 칼로. 그래서 사람의 복부와 가슴을 찔렀다. 그 행태에서 우리는 살인의 미필적고, 얼마 전에 작년인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친형제끼리 돈 때문에 다투다가 동생이 형을 죽였는지 형이 동생을 죽였는지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슴을 백주대에서 카페에서 또 자기 친형제 가슴을 10몇 번 찔렀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찔렀는데 죽을지는 몰랐다. 아니, 사람의 가슴을 10몇 번 찔르면서 죽을지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복부와 가슴을 큰일 납니다. 찌르면 사람 죽습니다. 당연히 살인의 이거 확정적 고의죠. 미필적 고의도 아닙니다. 어쨌든 살인의 고의가 당연히 인정이 된다는 것들. 자, 문제는 이제 첫 번째 상당 인과관계 인정 여부인데 비유형적 이 과정. 우리 사례에서는 3회 때, 9회 때 2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답안지에 비유형적 인과과정 이거 쓰실 필요 없어요. 다만 다른 사실의 개입이라는 것은 꼭 쓰셔야 됩니다. 다른 사실의 개입. 지금 우리가 3회 때, 9회 때인데 전형적으로 사례에서 상당 이관계 객관적 기속이죠. 이것이 출제되는 구도는 뻔합니다. 뻔한데 먼저 선행행위가 있습니다. 선행행위가 있고 피해자가 결국 사망을 했어요. 사망 내지는 뭐 보통 사망으로 가죠. 이럴 때 이제 이렇게 해서 다른 사실이 개입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중간에 개입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뭐가 됩니까? 선행행위와 다른 사실이 공동원인이 돼서 이때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 우리가 지금 상당히 가서 판례는 인과관계와 객관적에서 동시에 다룹니다. 객관적 기속 상당성, 이견 가능성으로 다루죠. 그러면 객관적 기속이 이뤄도 이걸 이원론적으로 보죠. 인과관계 따로 논하고 객관적 기속 따로 논하고 복잡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판례가 훨씬 쉽습니다. 어차피 뭐 이것도 의미 없으니까는. 그런데 이때 이 얘기는 객관적 기속 이론에서 말하는 조건설이다. 합법적 조건설에 의한 인과관계는 자동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네가 원인 제공이지 않았냐. 원인 제공하면 일단 인과관계 인정되거든요. 객관적 기속 그러나 상당성 따로 논합니다. 대법원은 상당성 인정되면은 바로 모든 걸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훨씬 판례 입장 상당 인과관계설이 답안지 쓰기 훨씬 편합니다. 어차피 출제도 여기서만 나오니까는 이 얘기는 어쨌든 합법적 조건설 따라도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바로 그 얘기. 강도질 안 했으면 죽을 일 없잖아요. 네가 강도로 칼로 찔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다른 사실의 개입은 여기서 정의죠. 누가 됩니까? 정의죠. 편집에서는 정의 바로 이 방치행위. 정의 이 방치행위.
요것이 이제 개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정의 방치행위가 개입됐다. 그러면은 뒤에 우리가 정의 죄책을 논하겠지만은 우리가 상당 인과관계에 있어서 상당성의 문제. 여러분 그 외국 나가서 사시면 그 유럽 놈들, 서양 놈들 상당성이란 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합법적 대책이론 보면은 독일은 합법적 대책이론인데 이거 퍼센테이지로 저기 객관적 규석을 논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보면 결과 발생 확률이 90%, 80%. 다 숫자로 합니다.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 중국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상당하다 그러면 되게 알지 않아요? 무슨 말이지? 야, 대충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대충 무슨 뜻인지 알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상당성. 대충 뭐 그렇다. 바로 뭐죠? 예견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예견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래서 키워드 반드시 답안지에 들어가는 용어는 이 예견 가능성입니다. 예견 가능성이 반드시 답안지에 현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다른 사실의 개입이 충분히 개입되리라는 것이 일반인 평균의 입장에서 예견 가능하다. 그러면 전체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돼서 기주가 돼버립니다. 근데 사례에서 출제 안 됩니다. 왜? 너무나 당연한 것은 출제 안 해요. 당연하지 않은 걸 출제합니다. 좀 우리 이번에 개과시 나왔지만은 여기 그 교재도 있어요. 우리 김밥콜라 사건. 김밥콜라 사건, 살인의 고의로 복부 자상을 입혔는데 피해자가 치료소로 하다가 죽었다. 살인의 그럼 뭐가 됩니까? 상당 인과관계. 대표적인 판례죠. 좀 이따 이제 보시겠지만 그 객관식이 이번 12회 때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례 절대 안 나옵니다. 왜? 너무나 당연한 쓸데없거든요. 반줄도 못 씁니다. 그리고 출제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3회 때, 9회 때, 9회 문제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이렇게 상당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는 거 이런 것들만 출제가 된다는 것들 한번 보시죠. 자, 비용적 인과과정. 자, 사례에서 선행하는 의뢰 강도 살인 행위가 A의 사망에 대해서 최초의 원인을 제공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원인 관계를 인정돼요. 합법적 조건설에서 말하는 원인 관계를 인정됩니다. 인과관계. 그러나 이것만 갖고 안 됩니다. 객관적 기석, 즉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되는데 정작 A의 사망은 죽음 직전에 위급한 상태에 빠진 친형에 대한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A의 친동생 적의 부작이라는 다른 사실이 개입해서 발생했는 바 이는 바로 비형적 인과 과정이 이제 문제되는 경우이다. 우리 사례 답안지인데 보고 그냥 지금 상당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이 정도만 이제 써놨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만약에 이때 워낙 깊이 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즉시 구조조치를 취했더라도 어차피 A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이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살인 기소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즉시 구조조치를 취했더라면 A는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떠 있거든요. 문제 안에. 바로 이제 괜히 문제를 그렇게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을 다루는데 자, 이 부분은 중요하죠. 학설과 판례에 의하면 일치합니다. 다른 사실의 개입이 피해자 자신이나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또는 천재지병 등 키워드 극히 이례적이고 예견 불가능한 경우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가 극히까지는 제가 붙였고 이례적이고 예견 불가능하다. 선행의 강도살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자, 법적 기본적 관점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죠. 생각건데 적이 죽어가는 자신의 친형 A를 발견하고도 적이 A에 대해서 구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음으로써 A가 사망하였다는 사실. 자, 그럼 우리 법정에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법정에서 변호를 하는데 그냥 정산 참작해 주세요 이러지 여기서 과연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기록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한 집에 사는 친형제예요. 친형제가 따로 사는 것도 아니라 어쨌든 첫 번째 친형제, 그 다음에 한 집에 삽니다. 어떻게 죽어가는데 119 그거 누르면은 앰뷸런스 뛰어서 살릴 수 있는데 형이 죽으면은 신났다, 뭐 내가 이 돈 다 갖는다, 그래서 형을 방치했다. 그런 놈하고 요새 폐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기본 상식상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는 이미 악마가 판치는 사회가 됐겠죠. 그게 여기서 만약에 이런 사례에서 여러분 답안지에다가 충분히 예견가능성 인정된다 그러면 최정 교수님이 이거 사이코패스인데 이런 애는 서초동 가면 안 될 것 같다. 아마 과락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예견 가능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자, 부의 문제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뭐가 됩니까? 갑이 시한테 돌격 맞고 모욕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친구인 을병에게 시를 갖다가 구의 문제입니다.
여기 답안지들 보면 그 문제 있죠. 나중에 쉬는 시간 한번 보세요. 자, 며칠간 입원할 정도만 뛰어달라고 을병에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는 교사죠. 그래서 틀림없이 며칠간 입원할 정도, 몇 대 맞으면 입원 안 합니다. 며칠간 입원할 정도면 이건 100% 상해입니다. 상해를 교사했는데 문제는 그랬더니 이제 을병이 갔습니다. 그때 을은 이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죠. 인과응의 착오에 의해서 을이 이제 시를 죽여버립니다. 요 바로 다음에 이제 인과응의 착오 나오는데, 근데 병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어요. 상해 고의로 시를 향해서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때 문제가 뭐였었습니까? 시는 건장하게 생겼는데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남들이 모르는 한 번 강조, 특이한 또 한 번 강조, 심장병.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출제 교수님들께서 정확하게 힌트를 주시는 거죠. 이거 예견 가능성 부정된다. 아니, 건장하게 생겼는데 남들이 모르는 심장병을 왜 앓고 있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는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시가 기절해버렸죠. 결국은 또 공범인 을이 시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때 상당 인과관계 두 번을 누려야 됩니다. 첫 번째 상해치사죄 부분. 상해치사죄 부분인데 이때는 이제 당연히 예견 가능성도 없겠죠. 아니, 주먹 한번 찔렀는데 시가 죽을지 그 병의 입장 어떻게 합니까? 예견 가능성도 없고 그 다음에 사망과 상해 사이에 그 주먹 휘두르는 거 어떤 예견 가능성도 없습니다. 상해치사죄 부분, 그래서 이제 상해죄. 그러면은 상해죄 부분도 주먹 휘두르는 행위와 이 상해 사이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당 인과관계. 그래도 똑같은 법률로 알 수가 없습니다. 건장하게 생겼는데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심장을 앓고 있다. 똑같다는 얘기죠.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병의 주제가 상해 미수. 이것이 결론입니다. 9회 때. 답안지 핸드북에는 거기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3회 때는 뭐였었죠? 3회 때는 조금 중립적이었어요. 9회 때는 확실하게 결론을 못 박아나는 3회 때는 그러니까 이제 위험운전, 요새 윤창호법 위반, 위험운전 치사상죄, 그래갖고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5%인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을 쳤거든요. 앰뷸런스가 지금 병원을 싣고 가는데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뭐가 됩니까? 트럭과 부딪히면서 그 앰뷸런스가 전복되는 바람에 결국 뭐 A가 피해자가 사망했다. 근데 굳이 누구라도 안 하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트럭. 우리 일반적으로 이때 예견 가능하다 보면은 저는 뭐 2009년에 좀 교통사 크게 한번 당했었습니다. 무지하게 크게 당했는데 그래도 교통사를 당한 사람보다는 우리 집안에서 교통사고 당한 사람은 우리 천하 둘밖에 없어요. 다들 교통사고 평생 안 당했거든요. 확실히 경우에서는 줄어듭니다. 그럼 이때는 좀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때 뭐 워낙 또 교통사고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는 3회 때는 중립적으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도 되고 없다고 봐도 되는데 근데 9회 때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도 굳이 건장하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건장한 놈도 기절해서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답은 정해져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상당 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강도 살인 미수만 인정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요거 한번 보시죠. 오늘 받으신 강의 요거 프린트 교재 12페이지입니다. 상당 인과관계인데 비형적 인과관계 여기 도표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객관식하고 사례가 다 같이 해결되는데 이 밑에 판례들 이런 거 기초표시 해놨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다 객관식 지문이고 선조 선생님이 아주 강조해서 그룹 레슨 꼭 해달라. 첨삭반 하는데 여러분 제가 강의 여러 번 들으실 필요 없다는 게 첨삭반 가도 이거거든요. 이미 여러분 해결이 됐기 때문에 굳이 그룹 레슨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강의 시간에 다르게 되니까. 자, 객관식 대비해서 거기 상당 인과관 인정한 판례, 부정한 판례들 다 보셔야 됩니다. 이거 다 제가 기술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서 이거 다 정지문입니다. 정지문이니까 요거 대비해서 보시고 도표를 한번 보시죠. 자, 비형적 인과정 다른 사실의 기입인데 자, 선행행위 인과정에 다른 사실이 기입다. 바로 이러한 경우 대표적 여태까지 출제는 이렇게만 출제가 됩니다.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례 한번 보시죠. 자, A가 가해 살인행위로 복부자상을 입고 입원을 했으나 의사의 처방을 어긴 A가 치료를 소홀히 하다가 그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바로 김밥콜라 사건. 이번 12회 때도 개각이 나왔지만은 아니 복부자상을 입으면 저도 잘 모릅니다. 의학적인 거. 그건 이제 옛날에 제가 82년에 입대를 했는데 41년 전에 벌써 입대를 했더라고요. 세상에. 그랬는데 훈련소에서 선임하사님 그게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니들 배때기에다 총 맞으면 물 마시면 죽는다. 그냥 복부 총상.
배에 총 맞더라도 물 먹으면 죽으니까 물 절대 마시지 마. 안 한다. 그러면 이제 훈련소, 네, 뭐 복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이겁니다. 복부 자산이 있게 되면 수분 저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극도로 조절한다. 옛날 6.25 때 우리 얼때 영화 봐도 막 그 전투 중에 저기 철의 삼각지대에다가 뭐 김일병이 그 복부 총상 입은 상태에서 뜨거운 열을 물 마시다가 가는 그런 영화들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보면은 뭐 돌아오지 해명 이런 것들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렇게까지 주의를 줬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깡패들이었잖아. 조폭들 뭐 무슨 파 조폭들이 와갖고는 야 이제 우리 때보다 더 욕받다 얼마나 고생했는데 김밥에 콜레라 잔뜩 싸갖고 이거 빨리 먹고 빨리 태워내라. 그거 마구 먹다가 되겠습니까? 수분 저류가 폐혈증 발주면 죽어버렸거든요. 즉 이것들이 뭐 김밥 콜라도 바로 피해자 치료소를. 그러면 우리가 피해자의 치료소로는 어떻게 됩니까? 다반사죠. 의사 말 웬만하면 안 따. 저도 잘 안 따릅니다. 의사 뭐 선생님 뭐 먹지 말라. 그러니까 복부 비만 뭐 줄이시고 뭐 뱃살을 빼시고 못 뺍니다. 절대 의사 말 안 듣거든요. 피해자의 치료소는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가 봅니다. 특히 어르신들 집간놈들이 뭘 알아?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그럼 이제 가시죠. 바로 그게 되는 이유. 절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경 가서 충분히 정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살인 기소. 이래갖고 이게 저기 사례 나오면 쓸 게 없습니다. 사례는 절대 안 나옵니다. 다만 객관식에서는 출제가 된다. 자, 예경 가능성이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로 나오죠. 자, 갑의 살인이기 때문에 목을 다져서 병원에 입원한 A가 많게 돼서 태어나기 전날 어린 모를 병원 화재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이미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원인 모를 화재. 병원에서 불이 왜 납니까? 물론 난 적이 있죠. 최근에 들어서 한 2번 있지만은 진짜 몇십 년 만에 아주 이례적인 일들이에요. 병원에서 왜 불이 납니까? 저 그 신림동 강의할 때 그 보라매 병원에서 불 난 건 봤어요. 그 겨울 때. 그때 빨리빨리 해갖고도 사망자 한 명도 없었고 빨리빨리 구조했는데 한 몇 년 전에 그 미당에서 요양병원에서 그때는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죠.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원인 모를. 문제 안에 있거든요. 여기서 없다. 이미 정해져 있다. 따라서 상당 인과관계가 부정이 된다는 것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례에서 뒤에 또 나옵니다. 좀 이따 2번 문제 또 나오니까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판단해보고 우리 3회 때, 9회 때 사례에서 2번 출제가 됐다. 그것만 좀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음 페이지 정외죄책으로 한번 넘어가시죠. 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부가 되는데 어쨌든 부작위범은 6회 때, 8회 때 사례에서 이제 2번 나왔습니다. 6회 때는 아까 술집 사장이 이제 구조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것들. 자, 그 다음에 8회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을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 수익금 그 배불 놓고 싸우다가 을이 갑을 칼로 목을 찔렀어요. 그래서 갑이 다량의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데 갑의 아내 병이 8회 때 딱 봐도 지난 십수년 동안 남편한테 학대받은 것이 이제 서러우니까 남편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거든요. 근데 갑은 이제 구사일사를 살아났습니다. 6회 때, 8회 때 부작위범이 이제 2번 출제가 됐는데, 자, 먼저 문제점. 적이 을에 의해서 복부자상을 입고 쓰러져 죽음 직전에 일은 자신의 친형의 일을 방치해서 사망케 한 행위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근데 보통 부작위범이 이렇게 출제가 되면은 보통 3가지를 논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객관식에서 제일 중요하죠. 바로 보직인 지위에 발생한 거. 6회 때는 뭐가 됩니까? 술집 사자. 객관식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술집 사자. 그 판례가 아주 기념비적인 판례죠. 술집 사장인데, 아니, 손님에 대해서 무슨 생명을 책임질 일이 뭐가 있어. 그랬더니 대부분은 그러한 경우 계약에 의한 어떤 구조 의무죠. 그러나 주된 급부분뿐만 아니라 뭐가 됩니까? 부수적인 급부무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래서 이거는 부수적이겠죠. 뭐 술집 사장이 무슨 술 마시고 그러는데 그러다 최소한 뭐가 됩니까? 자기 영업소를 떠날 때까지나 안전을 갖다 책임질 의무가 있다. 비록 부수적이지만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6회 때. 그 다음에 8회 때는 배우자 아닙니까? 법률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 이거는 이거 빼박이죠. 가장 밀접하죠. 당연히 법령에 의해서 민법 826조 제1항이죠. 민법에 의한 부부간의 부양 의무에 의해서 바로 뭐가 됩니까? 구조 의무를 지고 있다. 이거는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4번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이거는 우리가 고의를 알아야만 구성 요건을 확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범죄 구성 요건에서 고의는 짤막하게 반줄 정도로 추출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형이 죽었으면 좋겠다. 아주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든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3번인데
이게 좀 요새 그 교수님들도 그러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이 결과 방지 가능성, 뭐 교과서에서는 뭐 개별적 행위 가능성 또는 결과 방지 가능성인데 우리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뭐가 있죠? 모텔 화재 사건. 모텔 화재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잿더리에다가 담배불 옮겨붙다가 모텔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위법한 선행에 의해서 이때 소화 의무, 자기 의무는 인정이 됩니다. 보증인 지위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불이 삽시간에 번졌기 때문에 뭐 필로티 공법 아닙니까? 요새 막 집 올리는데 한 달이면 되잖아요. 스티로폼 같은 거. 불 나면 활활 타버립니다. 얼마 전에 해운대에서 몇십 층 그냥 아파트가 날아가 버렸죠. 바로 그러한 경우들. 삽시간에 불이 번졌기 때문에 도저히 무슨 뭐 구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다. 바로 소화의 용이성 가능성이 없다. 결과 방지 가능성을 인정한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했습니다. 근데 요게 바로 그 제가 육해 문제를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문제 안에 결과 방지 가능성이 설정되질 않아요. 우리는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문제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출제 교수님이 반드시 문제에서 이 상황을 설정해 줘야 되거든요. 육해 때 설정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모든 게 좀 단축되는 추세잖아요. 요새 뭐 모두 보니까는 뭐 필기상에 지난번에 봤더니 절대 6분 안 넘더만 5분 55초. 그래갖고 6분 넘으면 안 보더라고요. 모든 경향이 짧아지니까 교수님들도 짧게 그래갖고는 결과 방지 가능성은 그냥 날려버리더라고요.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쓸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보증인 지위와 미비적 고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보증인 지위니까 요것만 답안지 현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집에 사는 친형제 지간인데 즉시 구조조치를 취했더라면 얼마든지 형이 살 수 있었거든요. 살인의 그 고의를 가지고 방치해서 결국 죽게 만들었다. 당연히 이때는 부작위 살인죄가 성립이 되겠죠. 요것만 이제 결론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2에서 이제 갑의 형사 책임. 자, 특수절도죄 성부, 부작위 혹은 이제 정범 또는 종범인데 이때 포커스는 중심은 갑에게 있습니다. B하고 D는 갑을 논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따라서 B하고 D가 합동 특수절도의 죄책을 진다는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왜? 직급 조사나 방조, 공범이 출제가 되면은 우리 그것만 논하시면 안 됩니다. 공범 종속 이론에 따라서 반드시 누가 정범인가 정범의 실행을 반드시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하셔야 됩니다. 짤막하게. 자, 그래서 문제점. 자, B와 D가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해서 공장 사무실 금고안에 있는 돈을 훔친 행위는 바로 특수절도죄를 구성한다. 근데 특수절도죄는 사례에서만 무려 6번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변시 12회까지 오는데 무려 6번이나 사례로만 출제가 되거든요. 이때 키워드는 현장에서의 시간적, 장소, 협동. 이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시간적, 장소적 협동. 자, 그래서 당연히 특수절도죄. 이 장치가 없으면은 교사 방지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이렇게 하면 눈에 띄우니까 좋고요. 아니면은 답안지를 작성하시다가도 중간에 반드시 이게 나와야 됩니다. 교수님들은 그런 거 중요하게 보세요. 자, 그런데 공장 경비원 갑은 공장에 대해서 계약관계에 의한 안전관리나 도난 방지 등의 안전 의무에 근거해서 B와 D의 범죄를 방지할 보증인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B와 D의 범행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이들을 그당 보내줌으로써 부작위에 의한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했다. 문제는 갑이 B와 D의 범행에 대해서 정범과 종범 중 어떤 형태로 가담한 것인가. 올해도 이번 12회 때도 객관식 이 판례 출제가 됐죠. 자, 그럼 이건 이제 뭐가 되느냐. 첫 번째, 이거는 정범의, 짤막하지만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습니다. 정범의 이제 실행행위가 있는데, 짧게 쓰시면 돼요. 근데 정범은 언제나 여기서 이제 어떤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다 짤막하게 현출하셔야 되고요. 핵심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정범의 이 실행행위를 방지할 방지 의무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증인 지위를 논하셔야 되겠죠. 방지 의무자가 뭐가 됩니까? 이 실행행위를 방치 또는 유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방치 또는 유기를 했다. 그럼 이게 문제의식이죠. 방치 유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 방지 의무 있는 자가 실행행위를 범죄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방치 유기를 했다. 이때 이 사람은 과연 정범일까 공범일까? 요것이 이제 쟁점이 됩니다. 학설이 큰 것만 내기입니다.
저도 다 잊어버려갖고 뭔지 모릅니다. 다설팔레 일치해서 부작위 정범설. 그러다 뭐 정범설도 있고, 하여튼 있는데, 하도 이제 한 20년간 안 봐갔거든. 어떤 학설이 있는지 모르는데, 확실히 큰 학설만 4개가 있다는 거죠. 의미 없다는 겁니다. 교수님들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변호사 시험은 실무자의 변호사 양성 시험입니다. 학설은 저같이, 저는 뭐 교수가 되려다 못했지만, 학자들 양성하게, 학자들이 쓰는 그 무기입니다. 학설은. 왜 여러분들 뭐 서초동 나가셔가지고 학설로 그 변론하세요? 아니, 당연히 판례갖고 우리가 법정에 쓸 거 아닙니까? 왜 학설을 씁니까? 아니,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보통 상담하면은 10명 중에 9명은 학설 몰라요. 학설 안 써도 되고 그러면 다 만세합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1명 정도만, 아까 똑같습니다. 그쪽 라인들. 거기서만, 학설 쓰라 그랬는데, 쓸 수 있어. 그랬다 못 쓰는데, 쓰지 마. 그럼 이제 되게 좋아합니다. 그냥 오늘부터, 이따 우연박이, 오상박이 요거 빼고, 사설에 차고 이런 거 빼고, 학설 잊어버리세요. 진짜 의미 없고,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퍼렇게 판례에 눈 뜨고 살아있거든요. 판례 입장만 정확하게 요것만 써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볼드체로 정리해놨습니다. 답안 제도백에는 그대로 드러났으니까 요거 한번 학설만, 판례만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볼드체 처리한 거. 굵은 글씨, 자기적 정법의 실행 행위를 방지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 있는 자가 부작위로 나아가 그것을 방치하면은 결론은 방조법이 성립한다. 왜?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있어서 주가 되는 거는 지금 자기적 정법이지 그것을 갖다 방지 의무자가 방치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설팔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행위지배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행위지배가 정보와 공무원을 구별하던 기준은 행위지배 여부입니다. 행위지배가 있으면 정보, 행위지배가 없으면 공범, 기능적 행위지배한 적은 공동정보,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면 교사 또는 방조. 바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자기의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당연히 방조범이 될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사안의 검토. 여기 뭐 자기적 정보, 근데 학설을 안 쓰면 좋은 게 지금 검토인데 제가 이걸 쭉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적 정법의 실행 행위를 방지해야 할 보직인 지위 있는 자가 부작위로 나아가 그것을 방치한 경우 적적 행위 기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부작위든 방조 행위로 평가될 뿐이라는 학설과 판례에 의하면 자 어떻습니까? 이거 여러분 답안지에 쓰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거 보고 썼습니다. 그것도 10년 전에. 이거 외웠다가 답안지에 이것만 쓰세요? 이거 형법에서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뭐 형법마다 민사법 훨씬 많습니다. 공법은 또 어떻게 할 거고. 그거 못 외우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 부작위의 정법을 인정하는 판례에 따라서 이거는 특수절도 방조가 성립한다. 끝. 판례대로 결론 내렸다는 겁니다. 판례대로. 그 정도만 쓰고 교수님들도 지금 우리 같이 박사학위만 있고 변호사기 우리들은 이제 변호사기 없죠. 우리는 공부만 했으니까는 이런 분들은 보통 한 10년 이내로 다 퇴직하십니다. 지금 50대 초반 교수님까지만 해도 거의 다 변호사 자격 있으세요. 이분들은 저도 많이 봤지만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내년 여러분 모습이요. 학설 혐오합니다. 싫어하는 거 정도가 혐오합니다. 학설이 뭔데? 서쪽 나가보세요. 다른 거 학설이 뭔데? 저거 20년 전에 그 유명한 그 변호사 지금 가끔 TV 나오시더만 하다 명색인의 돌박사인데 그분이 헌법하셨는데 교수들이 학설만 알고 뭘 팔려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그때만 해도 사실도 학설이 좀 주가 되던 시절인데 쥐가 변호사면 알고 보면 좀 유명한 변호사긴 하더라고요. 학설을 뭐 개무시래. 당연하죠 변호사들은. 근데 기본적으로 판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왜 학설을 그렇게 목매를 매더라. 누가 목매? 지금 학교에 있는 그 꼰대 제 나이 교수님들이 여전히 학설 떠듭니다.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40대 교수님 안 그러세요. 그 학설 쓰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학설이 뭔지도 모르고 학설을 쓰게 되면 이렇게 비판 검토를 해줘야 되거든. 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냐 이겁니다. 못 하잖아요. 판례 따라서 답안지에 되면 거기에 잘 돼 있죠. 판례를 쫙 이어가면서 거기에 따라 요거다. 답안지에 되면 여기 안 돼 있지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답안지에 쓰셔도 넣는 거 제시는 충분하다. 넘치고 차고 넘친다.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또 한번 보시죠. 우리 오늘 교재 10페이지입니다. 교재 10페이지인데 부작위에 의한 공부 한번 보시죠. 자, 1번. 기지표시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출제 많이 됐습니다. 2번 됐는데 1번. 다세 부작위범에게 공통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부작위범 사이에 당연히 이제 공동정법이 성립한다.
부작위의 공동정범은 뭐 사례를 못 나옵니다. 객관식은 뭐 2번 출제가 됐지만은 공통의 자기 의무. 이게 키워드죠. 이거만 보시면 되는데. 자, 2번입니다. 2번. 자, 기출부 보시면은 여기 있죠. 변시 1회 때 11회 12회. 그러니까 올해 작년 연속 2번 지금 이렇게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는데 이거죠. 정법의 실행행위를 방지할 의무 있는 자가 그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정법이 성립한다. 이것만 답안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객관식이죠. 객관식 요거만 나옵니다. 근데 요거 그대로 답안지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조금 아까 우리 지금 공장 경비원 갑 같은 경우는 무엇을 근거로 보증인 지위가 자기 의무가 인정될까요? 계약관계죠. 요새는 경비원이라 안 합니다. 조금 올려줘. 보안요원. 뭐 똑같은 경비원인데 보안요원. 계약관계에서 도둑 지키라고 이 사람 심어놨습니다. 당연히 도둑 지키라는 놈이 도둑을 때려잡아야지. 지가 맞상대 못하면 빨리 일일이 범죄신고하면 특례같이 다 사전 돼 있거든. 편정 같은 건 돼 있기 때문에 일신고하면 뭐 한 1분 3분이면 경찰들 달려옵니다. 당연히 여기서 보안용으로서 계약관계에 의해서 특수절도를 방지할 보증인 지위가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기 위했다. 당연히 판례에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특수절도 방조가 성립한다. 이렇게만 결론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요것이 사례로는 답안지에 써야 되지만 객관식이 요 그대로 해서 요거 그대로 출제가 돼. 전 물론 요약을 해놨지만 조금 이제 한 줄 정도 더 붙여서 출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3번. 요놈이 이번에 출제가 됐죠. 요놈이. 은행 지점장이 은행에 대한 부하 직원의 범행 사실을 발견하고도 손해 보전에 필요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배임 행위를 방치한 경우 엄상 배임의 방조가 성립됩니다. 일개 지점에서 82년도에 무려 8천억을 이철이 장영현 사건입니다. 무려 8천 지점에서 어떻게 8천억을 갖다가 저기 대출해 줍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일개 뭐가 돼? 대리 차장설에서 일개 대리 차장설에서 은행 지점장들이 당연히 다 알고 있었겠죠. 지점장 뭐야 여기서? 아무래도 직장이니까 물론 계약관계죠. 당연히 직장 상사로서 부하 직원의 업무를 감독, 관리할 당연히 계약상의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방치했다.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 방조가 성립하게 됩니다. 객관식으로 써먹지만 그대로 요걸 갖다가 특히 동그라미 2번입니다. 요걸 답안지에 옮겼으면 요것이 바로 법적 근거, 판례의 태도가 된다. 근데 판례만 쓰시면은 판례에 따라서 이 결론. 그러니까 비판 검토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큰 책을 보는데 큰 책만 해도 이 비판 검토가 있거든요. 답안지에 보면 전혀 비판 검토가 없이 판례에 따라서 바로 결론 내버립니다. 자꾸만 여러분 막판에는 답안지 핸드브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 자, 3번 사례 3번에서 벽의 제체 합법적 대책 이론 10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자, 문제점. 시가 사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병행에는 중앙선 침범이라는 과실이 인정되지만 이때 시 역시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설사 가정이죠. 벽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충돌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으므로 벽으로서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게 된다는 것들. 이와 같이 벽의 주의의무 위반과 시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인가 문제되는 바 이는 바로 합법적 대책이 이론의 문제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합법적 대책이 이론 이거 답안지에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거만 알아두시고 답안지에는 전혀 쓰실 필요가 없는데 요거 지금 이 과실법에서 상당히 나온 게 객관적 귀속 특히 뭐 교통사고라든가 의료 사고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하나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 대체 행위 이론이다 이렇게 썼는데 합법적 대체 이론 이거 그대로 한번 풀어서 볼까요? 합법적 대체 이론은 일단 주의의무 위반 이 사건으로 해서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일단 인정됩니다. 과실 인정되는데 여기 보면 조금 아까 설사 있었죠. 설사 요걸 해서 if 가정절 if I were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합법적 대체이죠. 그러니까 대체를 한다는 얘기죠. 가정을 한번 해보자. 합법이라는 얘기는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는데 과실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랬을 때 뭐냐면은 가정을 해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는가? 반대해볼까요? 어차피 결과 발생이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도 과실이 없었더라도 어차피 결과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본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보통 이제 일상용어로 뭐라 그러죠? 야, 사고가 났는데 지금 과실한 놈이 이제 되게 실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야, 괜찮아. 어차피 이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 네 탓 아니야. 이러죠.
이게 바로 법리입니다. 이게 합법적 대책의 이론입니다. 과실이 있건 없건 어차피 이러한 결과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법적 판단은 그래? 과실이 인정되지만 상당 이관계가 부정되니까 과실미수. 우리 형법상 과실미수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합법적 대체행위 이론입니다. 학설은 무죄추정설이죠. 무죄추정설. 그래서 보통 뭐가 됩니까? 무죄추정설은 뭐가 되는 거죠? 지금 결과 발생 확률이,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과실이 없었더라면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확률이 80에서 90% 이상이면, 이때 우리 동양에서 뭐라 그럽니까? 10중 8구. 10중 8구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때는 상당한 게 인정해서 과실만 처벌해라. 그러나 80% 미만이다. 그러면은 이때는 불확실하다는 거죠. 무죄가 추정된다. 그래서 바로 무죄 추정서 다수설 설명드렸죠.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이해는 하지만은 답안지 쓰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다수설의 입장이 무죄 추정설인데 독일 학설입니다. 그래서 독일 놈들은 어떤 교수님은 90% 이상 무죄 추정서, 독일도 80에서 90 이상, 어떤 교수 70, 60% 이런 식으로 교과서마다 딱딱 돼 있습니다. 2023년에 왜 우리가 독일의 그 교과서 이론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 판례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다시 한번 판례 상당 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 무죄 추정설과 어쨌든 결론은 동일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판례죠. 이 판례 설사 직접 인용해 왔습니다. 설사 피고인이 중앙선 위를 달리지 아니하고 정상 차선으로 달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어차피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트럭의 왼쪽 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거죠. 사고의 직접적 원인, 상당 인과관계 부정. 자, 이게 실제 사실관계가 뭐냐 하면은 이게 국도인데, 여러분 지방국도 달려보셨죠? 지방국도. 진짜 지골 시골길. 그거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입니다. 여기서 초월해 보셨어요? 저는 운전 못하니까는 조석에서 이렇게 봤는데, 초월하려면 무조건 역주행해야 됩니다. 아니,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인데 초월선이 어디가 있어? 무조건 역주행해야 되거든요. 바로 그런 경우인데, 이게 지방국도인데, 여기 중앙선이 있고, 요 차가 트럭인데, 24톤 트럭. 왼쪽 바퀴가 중앙선 살짝 걸쳤습니다. 살짝 걸쳐도 이거는 교통규칙 위반, 과실은 과실이죠. 그랬는데 이제 대항차선에서 일로 이 피해 차량이 오는데 첫 번째 음주운전. 시뻘건데 운전을 하는데 초월하기 위해서 역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월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다가 코너 쪽에서 확 하는데 이제 24톤 트럭이 오니까는 놀랬죠. 그래갖고는 잽싸게 자기 차도 들어가는데 딱 바퀴를 치고는 이렇게 휘어져 나왔습니다. 뒤따른 차량이 역을 엎쳐갖고 운전자 2명이 즉세해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피해 차량도 음주운전에 역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그래, 왼쪽 바퀴가 중앙에서 살짝 침해한 건 사실인데 피해 차량 과실이 더 크다는 얘기죠. 여기에 뭐가 포함이, 형법이 없는 이론, 민법에 있는 이론, 형법에는 없지만은 과실 상계죠. 그랬더니 피해자 과실이 더 크다, 이거는. 피해자 과실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는 아니, 음주운전을 하면서 역주행을 하다가 자기 차선으로 들어가다가 지가 밟고 튕겨나가고 죽어버린 건데 그 트럭 운전사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일 진짜 많지. 얼마 전에도 10차선에서 그냥 무단횡단 하다가 그냥 난리 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강남에서 10차선에서 어떻게 무단횡단을 해. 이런 부분들. 운전자들 억울하다 그러잖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는 정상 저기 속도에다가 10차선 무단횡단 사람이 문제지.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중앙시민 과실 인정하겠다. 과실 인정하지만은 이럴 때 결국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더라도 결과는 똑같다.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피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상당 인과관계 부정, 과실 미수 이때 무죄가 된다. 바로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10회 때 문제 한번 보시죠. 10회 때 이게 독일 그 유명한 팔인데 이거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제가 프라이부르로 했는데 그 주의 주도입니다. 제가 있던 주의 이제 주도 프라이부르인데 작은 도시인데 독일은 지금도 도로교통법이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고 여기 자전거 길이 있는데 독일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뭐 7년 내내 자전거 타고 다녔습니다. 자전거 길 우리나라도 있지만 정말 잘 돼 있어요. 80년대, 제가 88년에 갔거든요. 정말 자전거 잘 돼. 저 있던 프라이부르는 전 세계에서 그 분리수거가 최초로 일어나. 그래서 뭐 완전히 무슨 녹색 도시 이렇게 대명사잖아요. 이제 거기 살았었는데 자전거 길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금 모릅니다. 그 당시 독일 도로교통법 규칙에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자동차 도로고 자전거 도로인데 이때 초월할 때
80cm를 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 나왔죠. 근데 이 피해자가 음주 자전거 운전을 했습니다. 음주 자전거 운전을 해서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문제 있었죠. 60cm를 뛰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운전자는 뭐가 됩니까? 교통규칙 위반한 잘못이 과실이 있습니다. 중앙선 살짝 침범해져 있습니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 피해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으로 넘어져서 목숨을 구했겠죠. 근데 왼쪽으로 넘어지면 뒷바퀴가 연재해 사망을 한 경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60cm를 이렇게 간격을 갖다 좁혀서 초월한 건 잘못이 있지만 피해자가 음주 자전거 운전하기 때문에 어차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과실이 없더라도 독일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도 객관적 기소, 상이랑 인과관계 부정하겠다. 바로 이게 10회 때 재작년에 요거였습니다. 간단하게 요것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아까 저런 왼쪽 바퀴 사건이 훨씬 더 재미있고 우리 100% 국산이거든요. 뭐하러 굳이 독일 우리야 뭐 잘 아는 인원이지만은 교과서만 있지 수험생 그게 없습니다. 그걸 좀 갖다 썼더라면 교수님들이 아마 독일에서 학위하신 교수님이 갖다 쓰지 않았을까 뭐 그런 저기가 있는데 이것도 판례 한번만 보시죠. 우리 여기 교재 11페이지입니다. 여기 합법적 대책 이론이 있는데 자 먼저 1번. 자 비록 주의무 위반 과실을 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했으나 만약 주의 의무 위반이 없는 합법적 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과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2번이 우리가 아까 보셨던 부분인데, 자, 요거 4번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요거 객관식 2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의사 갑이 고령의 경변증 환자 A에게 술 과정에서 출혈 등으로 신부전이 발생해서 상해형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과실 인정됩니다. 의료법상 과실 인정돼요. 설명하지 않고 수술을 하던 도중 출혈 등으로 A가 사망한 경우 갑이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만약에 설명 의무를 다했더라면 뭐가 됩니까? 환자 쪽에서 그러면 수술 안 받겠습니다. 술을 안 마셨으면 당장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겠죠. 이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된다. 판결 요지 읽으면 그게 아닙니다. 의사도 좀 설명을 안 했는데 문제는 죽음은 이미 90이 넘으신 분이에요. 죽음은 이미 예정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유족들이 자식들이 그런 어머니신데 우리 어머니 그냥 수술만 받다 돌아가셔도 우리는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냥 수술 한 번만 받게 해주세요. 사정사정해가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의사 까먹은 겁니다. 어차피 돌아가실 분인데 술 받다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이제 유족들도 술 받다 보면 자식의 도리는 다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것들이니까는 대법원이 전체 과정을 보면서 어차피 뭐 이번은 워낙 중증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술 받다 돌아갈 건데 설명 의무는 못했다. 그래도 전혀 인과관계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이러한 결과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제대로 했더라면 살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달라지겠죠. 근데 이건 이미 확정돼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 과실미수, 무죄. 5번 최근 판례입니다. 2022년도 판례인데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거죠. 증명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 발생하지 않았다. 이게 78례. 바로 이 법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 보면은 왜 어떤 20대 여성이 소위 말해서 이제 난소 종양 제거 수술을 하려고 그랬는데 조선대병원이거든요. 조선대병원 종합병원에서 뭐가 됩니까? 혈액 검사를 해야 되는데 혈청 반응에 의한 생화검사, 피검사. 그러니까 판결 무지하게 어렵게 나옵니다. 그런데 뭐가 됩니까? 단순히 소명검사. 아니 요새 누가 기본적으로 이제 간질환 이상이 있는가 한 피검사죠. 근데 90년도 판례거든요. 판례가 90년도로 하면 사건은 80년대.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피검사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종합병원인데 소변검사만 했는데 이게 심각한 간질환이 있는 환자인데 할로테인 마취소 사건. 근데 심각한 간질환이 있는 환자인데 소변검사 안 잡혔어요. 그래갖고는 요걸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간부전이 발생해서 그냥 20대 사람이 간부전으로 그냥 20일 급성 간부전증으로 사망해버렸습니다. 대법원은 뭐가 되느냐? 아니 혈청 반응에 의한 성악검사, 피검사 했더라면 지금 우리나라 의학 수준으로 그거 99%를 잡아냅니다.
수술 안 했겠죠. 수술 안 했겠죠. 그러면 20대 환자 살아납니다. 어쨌든 뭐 급하게 서울로 옮겨서라도 살 수 있었겠죠. 대법원은 물론 이 판례에서 유죄 인정을 안 했습니다. 문제는 원심은 이러한 판단도 안 해보고 무조건 유죄를 인정했다. 무죄 취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심이 가서 야 이거 관계 다시 판단해봐. 그리고 이제 파기환송한 사례지만 취지 전체도 유죄입니다. 아니 피검사에 또라면은 간질환 이상이 뭐 얼마 전에 발견할 수 있었고 그럼 최소한 뭐 딴 전원 조치를 하거나 할 수 있었죠. 거기서는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광주 정도에서 대학교 조선대 그 종합병원에서 그 정도라면은 환자들 가족들은 수술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대법원은 유죄지. 이때도 결과 발생 방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때도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원심 내려갔다가 다시 뭐 이제 인과관계 인정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차는 이제 왔겠죠. 뭐 그다음 저긴 모르겠지만 이러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원칙을 정확하게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이 입증이 돼야만 됩니다. 지금은 그 의료 소송 같은 경우들도 변호사들 공부 많이 해갖고도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병원들이 뭐 니들이 뭘 알아 변호사가 요새 많이 합니다. 의료 소송도 환자들이 승소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나온 거는 이쪽에 내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형사에서 승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민사에서는 이제 많이 갖고 올 수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형태들이 나왔다는 거. 어쨌든 10회 때 재작년에 이렇게 사례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서 뭐 대충 이제 말씀드렸고 좀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시죠.